안녕하세요, 고포린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9주차 경기들 리뷰 그리고 트레이드 소식들을 들고 왔는데요. 업셋 경기 위주로 한번 9주차 경기들을 살펴보고 또 트레이드에 대해서도 길진 않습니다. 짧게 한 번씩 살펴볼 거예요. 사실 트레이드의 경우는 빅네임이 움직이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이 건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뭔가 아쉬운 상황인데요.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Love off the fake, taking another deep shot into double coverage, underthrown to Trayvon Merrick. Interception by Jordan Love, a rare one. 홈에서의 업셋 패배, 캐롤라이나 팬터스에게 13대 16으로 그린베이 패커스가 패배를 했습니다. 과연 이 경기 캐롤라이나 팬터스가 패커스 원정까지 가서 이 팀을 잡을 것이라고 과연 누가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요? 패커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뼈아픈 패배이고요. 그리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와의 경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패커스라는 팀이 특히 오펜스적으로 좀 어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클리브랜드 경기와 마찬가지로 그린베이의 오펜스가 아예 이 팬터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아예 꼼짝 못한 게 아니었어요. 패커스는 팬터스보다 더 많은 퍼스트 다운을 기록했었고 토탈 야드로만 따져도 100야드나 앞선 경기였고 이들의 서드 다운 컨버전은 13번 시도 중에 7번을 성공했을 정도로 패커스의 오펜스는 많은 필드를 전진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브라운스 경기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레드존에서의 펌블 그리고 페널티, 색 거기에 더해서 필드골 실패까지 뭔가 이들에게 있어서 운이 없었다라고 치부할 수 있는 타입의 경기로 흘러 들어가면은 한번 그 수렁에 빠지게 되면 패커스는 그 수렁을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팀이라고 느껴져요. 먼저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했던 이 대표적인 이 패커스의 맥없던 플레이, 바로 레드존에서의 스크린 플레이, 레터럴 스크린, 이게 현재 그린베이 패커스에게 부족한 점을 좀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이 들어요. 패커스는 먼저 조던 러브의 드랍백 패싱 게임은 정말 환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부상에 시달리고 좀 실망스러웠던 작년 시즌보다 올해 조던 러브는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터커 크래프트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되기 전까지 이 스텝업 했던 크래프트와 함께 조던 러브가 그려냈던 여러 플레이들, 이번 경기에서도 부상으로 나가기 전까지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순간들이 있었고요. 또 조던 러브의 드랍백 패싱 게임, 크리스찬 왓슨에게 던진 50야드짜리 딥볼은 그냥 감탄이 나올 수준이었어요. 이처럼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은 이 필드를 수직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굉장한 팀입니다. 조던 러브 정말 1주차 경기 리뷰에서부터 언급을 드렸지만 이 선수 체크다운 거부하고 좀 더 빅샷을 노리고, 근데 디펜스가 어쨌든 뒷받쳐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들의 리시버들이 좀 스텝업해서 이러한 패싱 게임에 좀 더 어울리고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수평적인 필드 활용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화된 제이든 리드라는 리시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오펜스적으로 무언가 수평적인 활용 분명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리시버들, 매튜 골든도 부상으로 이번 경기 아웃된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리시버로 시즌 전체적으로 이 수평적으로 이 활용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이 점을 단순 스크린 플레이를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경기에서 이것이 너무 어설프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결국 조시 제이콥스를 통한 파워 러싱, 조던 러브의 드랍백 패싱 게임의 수직적인 요소는 분명 넓은 필드를 전진시키고 이들에게 많은 스플래시 플레이를 불러오는 게 사실이지만, 레드존이라는 공간을 맞닥뜨린다든지 또는 본인들이 오펜스에서 좀 경향에서 벗어나야 하는 순간이라든지 패커스에게는 분명 다른 상황에서 무언가를 다른 것을 꺼낼 여지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1쿼터에 크리스찬 왓슨에게 던졌던 성공시켰던 딥볼 50야드짜리 빅플레이로 이어졌어요. 근데 3쿼터에 조던 러브가 똑같이 던진 그 딥볼은 트리플 커버리지로 향해가지고 인터셉션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 패커스가 오펜스 플레이북에서의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본인들의 장기를 펼칠 수가 없을 때, 특히 레드존 이런 상황에서 다른 무언가를 시도해야 하며, 그리고 그 시도의 결과가 좀 매가리가 없었던 이 레터럴 스크린 플레이였고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패커스는 이 20% 오펜스에게 있어서 뭐 2%는 아니고요. 이 한 20% 정도 부족한 면들을 어떻게 채워내느냐가 본인들의 시즌에 좌지우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들의 디펜스는 막강하고요. 오펜스가 부족하더라도 많은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기회를 벌어줄 수 있는 그룹들이에요. 그렇지만 오펜스가 브라운스전과 뭐 팬터스전처럼 아예 방향을 찾지 못하고 또 이 스페셜팀, 키킹 게임의 문제도 지속된다면 분명 디펜스에서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저는 멜라플라 감독을 사실 신뢰하고 또 이 감독의 작년 시즌 그 러싱 게임을 통해서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들을 봤을 때 정말 믿고 싶어요. 정말 믿을 만한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방법들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는 쿼터백인 조던 러브 또한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하고 그리고 경기 전체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기에 과연 이 짧은 기간 동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그 가능성만 본다면 충분히 이 두 인물은 능력 자체는 출중하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How excited are you to have MBS back? I love MBS. Yeah. 인디애나의 상승세가 피츠버그 홈에서 꺾여져 버렸습니다. 아마 이 경기 피츠버그의 업셋을 꼽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을 텐데요. 스틸러스는 항상 이래요. 뭐 스틸러스 팬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뭐 신시내티 벵갈스, 조 플라코에게 지고 또 그린베이 패커스에게 또 지고 하지만 이제 막 모든 것을 시즌을 또 포기해야 되나? 이들의 디비전 우승 가능성은 사라진 걸까? 뭐 마이크 톰린 또 뭐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시점에 또 강팀을 상대로 또 업셋 승리를 거두면서 야 역시 스틸러스 구간이 명간이다 잘한다 뭐 이렇게 항상 돌아오는 타입의 팀이죠. 근데 인디애나의 이 업셋 패배를 아마 예상하신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 이유 하나였을 것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피츠버그가 뭐 당연히 만만치 않은 팀이어서도 있겠지만 결국 인디애나 콜츠라는 팀이 현재까지 거쳐온 이 필드 때문입니다. 인디애나 콜츠는 홈을 이 돔구장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있었던 원정 경기들의 거의 모든 경기들, 대부분도 아니고 그냥 모든 경기들은 다 터프에서 뛴 경기들이었어요. 터프, 이 인공 잔디에서. 올 시즌 단 한 번도 그래스에서 경기하지 않았던 팀이에요. 인디애나 콜츠는. 그래스에서의 플레이가 경험 없고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만큼 이 경기 인디애나 콜츠는 스스로 기회를 놓친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수진 전체가 굉장히 느리고 또 뭔가 라우트 전환, 뭐 방향 전환을 함에 있어서 불편한 모습이었고 엉성한 폼으로 전체적으로 플레이를 하였고 단적인 예로는 레드존에서 타일러 워렌이 한번 이 접지르기도 했죠. 그리고 조시 다운스도 이 휨 라우트를 타다가 넘어지기도 하는 등 이들의 전체적인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펜스적으로. 그동안 인디애나 콜츠의 경우 최적의 조건에서 플레이를 펼쳤기에 더욱 빛나고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이처럼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본인들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앞으로 이 넘버원 시드를 확보하는 것이 홈 어드밴티지를 차지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앞으로 있을 뭐 캔자스 시티 또 잭슨빌 이들과의 경기에서 과연 이들이 준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번 스틸러스 경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기는 반대로 피츠버그의 디펜스에게는 또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경기였어요. 사실 시즌 전체적으로 피츠버그의 디펜스는 리그 하위권의 수준이었습니다. 뭐 실점 부분만 봐도라도 알겠죠.
이들이 디펜스의 셀러리 캡이 리그 1등이고 정말 엄청난 이 네임밸류를 가진 디펜시브 라인을 가진 것과는 달리 이들은 빈약한 세컨더리진을 가지고 있고 또 리그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다양성이 떨어지는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최근 피츠버그는 이 디펜스적으로 단지 그냥 본인들이 최고의 선수들을 뭐 라인상에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우리 팀의 코너백이 누가 뛰든 어떤 플레이를 펼치든 커버리지적인 측면에서는 뭘 안 해도 결국 뭐 TJ 왓이 뭐 경기의 흐름을 바꿔줄 뭐 스트립색을 만들 것이고 뭐 캠 헤이워드 하이스미스 뭐 허비그 모두가 번갈아 가면서 매 경기 뭐 플레이 이 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런 생각으로 디펜스 스킴적인 측면에서 리그에서 가장 형편없는 팀으로 분류가 되었어요. 그 결과 맨 프리 커버리지 이 맨 커버리지를 아예 펼칠 수 없는 수준의 코너백진을 가졌지만 맨 커버리지를 고집하고 결국 매번 쿼터백들에게 학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본인들이 아무리 리그 최고의 디펜시브 라인을 보유하면 뭐합니까? 쿼터백 입장에서 디펜스가 뭘 플레이를 할지를 진짜 거의 100%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조던 러브와의 경기, 그린베이 패커스와의 경기에서 조던 러브의 타임 투 스로우는 2.64초였고요. 신시내티 벵갈스, 조 플라코와의 경기에서 이 플라코의 타임 투 스로우는 2.44초였어요. 상대 오펜스는 스틸러스의 디펜스를 미리 간파할 수 있었고 그들이 자랑하는 이 패스러셔들이 본인들의 쿼터백에게 채 도달하기 전에 공을 던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만약 디펜스의 스킴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진짜 올해는 진짜 마이크 톰린 감독이 다른 이유로 해고를 당할 위기인 수준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들이 특히 뭐 커버리지 측면에서 무언가를 뒤집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데리우스 슬레이는 리그 최악의 코너백이고 뭐 조이 포터 주니어도 존 커버리지에서의 뭐 감각이 아직 없는 선수이고 뭐 맨 커버리지에서 좀 더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세이프팀 뭐 디션 엘리엇의 부상은 가뜩이나 부족한 이 팀의 팀 탤런트의 치명적인 뉴스이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오히려 전체적으로 세컨더리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스킴적으로 무언가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숙제로 가지고 있는 스틸러스에게 있어서 인디애나 콜츠와의 경기는 좀 밝은 점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이들이 그간 잘 사용하지 않았던 스플릿 세이프티 커버리지를 사용을 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상 아웃사이드 코너백으로서의 수명이 거의 끝난 제일런 램지를 세이프티로서 84%나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단순한 블리츠가 아닌 심 프레셔 컨셉, 존 프레셔 컨셉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심 프레셔 컨셉에서 알렉스 하이스미스가 날아다니고 막 손쉬운 퀵 프레셔 만들어내고 또 패스 디펜디드도 기록하고 이러한 점들, 스틸러스의 디펜스가 무언가 다른 것을 시도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예요. 콜츠의 이 오펜시브 라인들의 프로텍션을 명백하게 혼란시킨 장면도 있었고요. 개개인적으로도 이 콜츠 오라인과의 1대1 매치업을 온전히 가져감으로써 스틸러스에게 있어서 그동안 특히 디펜시브 라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좀 불리했던 점은 TJ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타이트 엔드들에게 칩을 당해요. 사실상 항상 2대1로 이 좀 커버를 당하기 때문에 TJ 왓이 아무리 뛰어난 선수여도 타이트 엔드에게 칩당하고 그 상황에서 다시 상대 태클을 밀어내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스틸러스에게는 그래서 이 본인들이 자랑하는 패스러셔들이 정말 온전한 1대1 기회를 가지고 그들이 활약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지만 그동안은 스킴적으로 이런 좀 타겟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분명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맨들에게 1대1 기회를 안겨주었고 TJ 왓도 정말 좋은 색을 기록하기도 했었잖아요. 그 결과 현재 말도 안 되는 패싱 게임을 보여주고 있었던 데니얼 존스, 물론 데니얼 존스가 이 경기 막 엄청 못한 건 아니에요. 경기 초반에 막 커버 투 홀샷 막
두 번인가 던지고 또 막 엄청 어려운 패스들을 막 성공시키면서 와, 데니얼 존스 역시 잘한다라고 감탄이 나왔어요. 하지만 50번의 패싱 기회에서 분명 데니얼 존스도 이 리듬을 찾기 힘들어 했고 본인답지 않은 인터셉션을 던지기도 했어요. 페이튼 윌슨의 인터셉션 장면은 진짜 페이튼 윌슨의 그 인생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쉬웠을 인터셉션이었겠죠. 또 런게임에서도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틸러스는 양 엣지 러셔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 고스트 무브를 통해서 오펜시브 라인들의 이 태클들의 블락을 굉장히 쉽게 부수는 데 성공을 했고 그 결과 조나단 테일러가 이 스냅 시작부터 컨택을 받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테일러도 이 그래스에서의 플레이가 조금 불편한 기색이었고 그 결과 이 조나단 테일러가 자랑하는 이 초반의 라인에서의 컨택트를 최소화하고 이제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의 그 스피드를 엄청 올리고 밸런스가 뛰어난 선수여서 그것을 이제 아무도 못 따라잡는 것인데 이제는 라인 시작 전부터 그에게 무언가 컨택을 가하고 그가 이 가속을 받을 수 없게 이 스틸러스의 디펜스가 잘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조나단 테일러의 런게임도 스틸러스의 디펜스가 무력화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 결과 뭐 라인 싸움에서의 완패, 그 개인 능력으로서의 컨디션 저하 뭐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합쳐지면서 인디애나 콜츠가 자랑하던 뭐 런게임과 패싱게임을 간만에 보여줄 수 없었던 경기였어요. 스틸러스의 디펜스가 뭐 이 경기 하나만으로 뭐 완전히 바뀌냐 그러한 부분들은 아직 확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스틸러스이기 때문에 정말 보수적인 팀이기 때문에 또 다시 본인들이 그냥 했던 거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 본인들도 좀 스스로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도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제일런 램지 아웃사이드 코너백으로서 운명이 끝났다. 물론 그를 뭐 슬락 코너백으로 배치하느냐 또는 세이프티로 배치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도의 뭐 쓰임새나 또는 상대하는 팀에 따라서 분명히 어느 방향이 더 효과적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갈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아웃사이드 코너로서 이제 배치를 하지 않고 그가 다른 공간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의 장점이 아직 살아있고 상대 쿼터백들이 무서워하는 공간에서 그를 필드 위에서 이제 뛰게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들이 정말 온전하게 1대1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또 단순히 이들이 막강하다고 해서 진짜 우직한 이 패스러시 1대1 싸움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리그의 모든 팀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시뮬레이티드 프레셔 전략을 우리도 좀 사용해서 굉장히 쉬운 이 퀵 프레셔를 만들면 되잖아. 할 수 있잖아. 우리는 오히려 상대 오펜스가 우리 팀의 D라인에 겁을 먹기 때문에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를 스틸러스가 이전에 인지해서 단순히 한 경기가 아니라 다음 경기에서도 좀 보여주어야만 이들의 디펜스가 뭐 리그 최고의 디펜스의 그 위용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틸러스의 오펜스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에런 로저스 그리고 아서 스미스 이 두 인물의 만남을 좀 시작부터 비관적으로 본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오펜스가 잘 굴러갈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들의 오펜스가 뭐 어디 자랑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42살의 연봉, 이 42살의 쿼터백, 연봉도 1,400만 달러 밖에 되지 않는 쿼터백과 DK 메칼프를 제외하면은 사실상 리시버진이 정말 떨어지죠. 그러한 수준의 오펜스진, 그리고 패싱 게임 디자인의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 콜러. 이들을 가지고 이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에런 로저스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공을 던지고 있어요. 타임 투 스로우가 2.59초로 현재 마이애미 돌핀스의 투아랑 공동 1등이에요. 운동 능력이 다 떨어진 베테랑 쿼터백,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뭐 조 플라코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얼마나 빠르게 공을 던질 수 있느냐예요. 왜냐? 이들은 베테랑 쿼터백들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이들은 두뇌가 살아있어요. 두뇌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그 어떤 쿼터백들보다도 많은 것을 경험했고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스냅 전에 디펜스의 모양을 보고 공을 어디로 뿌려야 할지에 대해 그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고
뭐 스크램블을 통해서 플레이를 연장해서 빅플레이를 노리고 이런 젊은 선수들이 할 법한 플레이는 이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물론 에런 로저스는 이 오프 스크립트 플레이에서의 선구자였어요. 역사상 그 누구보다 이 영역에서 뛰어난 선수였죠. 그렇지만 그는 본인이 이제 그게 안 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고 그렇기에 본인의 손에서 공을 빨리 보내는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서 스미스는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이 영역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는 코치예요. 쿼터백의 역량을 최소화하고 야드 애프터 캐치 위주의 플레이를 설계하는 것. 두 인물이 그려내고 있는 현재의 오펜스는 어찌 보면 서로에게 최적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물론 이 길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디펜스는 이들이 뭘 할지를 알고 있고요. DK 메칼프의 라우트 뎁스가 현재 반토막이 난 시점에서 왜 이들은 메칼프를 영입했을까 등등 여러가지 의문이 많은 상황에서 이들의 오펜스가 지속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는 분명히 의문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들은 현재까지는 예상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의 색깔이 너무 뚜렷하기에 그것이 어찌 보면 뻔한 단조로움이지만 그만큼 이들은 더 갈고 닦아서 날카롭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이 스펜서 앤더슨이라는 이 또 다른 오펜시브 라인맨이죠. 이들 또한 6 오펜시브 라인맨 전략을 사용하면서 본인들의 경향을 무언가 깨부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지금 리그의 거의 대세가 된 이 6 오펜시브 라인 패키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버팔로 빌스가 일단 거의 시즌의 대부분을 사용하면서 이 유행을 이끌었는데요. 단순 골라인이나 또는 숏 야드 상황에서의 전보 패키지로 쓰기 위해서 6명의 오버라인을 꺼내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킥오프 하자마자 그냥 꺼내들 수 있는 그러한 토탈 패키지로서의 사용으로 큰 성공을 버팔로 빌스가 작년에 거두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카고,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그냥 사실 리그 절반의 팀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6 오펜시브 라인 패키지가 왜 유행이 현재 되고 있냐면 먼저 12 퍼스넬의 유행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때 션 맥베이 감독의 11 퍼스넬이 3명의 리시버를 쓰는 그 패키지가 리그를 휩쓸었고요. 이에 따라서 디펜스가 니켈, 다임 패키지로 변화를 하기 시작하였고 빅판지오 코치와 빌벨리책 감독이 그 오펜스를 이 션 맥베이 감독의 오펜스를 막는 방법을 고안해냈죠. 그 결과 오펜스의 입장에서는 미스매치업을 유도할 수 있는 이 12 퍼스넬로 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타이트엔드 2를 2명을 깔아두어서 디펜스에게 베이스 패키지를 강요하게 만들지만 그들의 타이트엔드들은 리시빙 옵션이 특화된 사실상 리시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12 퍼스넬이지만 11 퍼스넬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는 디펜스에게 많은 딜레마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나 점차 디펜스는 12 퍼스넬을 단순한 11 퍼스넬로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들은 베이스 패키지를 꺼내들지 않고 니켈을 유지한 채 대신에 커버리지가 가능한 세이프티와 코너백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였고 오펜스 입장에서는 더 이상 12 퍼스넬의 메리트가 없는 경우가 펼쳐졌습니다. 버팔로 빌스의 경우 도슨 넉스가 사실상 키 큰 리시버죠. 달튼 킹케이드도 좀 더 블락 능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도 리시버로서 좀 더 더욱 각인이 되는 선수예요. 그 결과 빌스를 상대하는 디펜스들은 이들이 12 퍼스넬 타이트엔드들을 깔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시버처럼 그들을 대했고 빌스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아예 타이트엔드를 한 명을 빼버리고 6 오펜시브 라인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어차피 한 명의 블락킹 타이트엔드가 필요하고 한 명의 리시빙 타이트엔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블락킹을 오펜시브 라인맨에게 그냥 맡기겠다. 단순 블락이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하게도 타이트엔드보다 라인맨을 두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겠죠. 조지 키를급의 타이트엔드가 아니라면 말이죠. 또한 12 퍼스넬을 꺼내 들어도 디펜스의 패키지를 이들이 베이스 패키지를 꺼내도록 강요하지 못했지만 만약 6명의 오펜시브 라인맨 한 명을 더 꺼내 들면 디펜스는 당연하게도 라인베커 한 명을 더 꺼내들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빌스는 본인들이 의도한 결과들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본인들이 추구하던 이 볼 소유 오펜스에 맞추어서 6 오펜시브 라인을 통해
러싱에서의 이점을 얻을 수 있었음과 동시에 본인들이 부족했던 리시빙 탤런트를 상대 디펜스를 무겁게 만들고 러싱에 대한 위험 요소를 더욱 심어주었기에 이들의 타이트엔드들이 활약할 수 있는 무대를 더욱더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물론 현재의 버팔로 빌스는 잭슨 호스라는 이 블락을 아주 잘하는 루키 타이트엔드를 뽑은 만큼 작년만큼 식스 오펜시브 라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작년 빌스와 비슷했던 팀들은 모두 현재 6명의 오펜시브 라인 전략을 통해서 오펜스를 새롭게 정립하고 상대 디펜스를 본인들 입맛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스틸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3명의 타이트엔드 모두를 좋아하지만 다넬 워싱턴을 제외하면 사실 팻 프라이무스나 조니 스미스 그냥 리시버라고 보는 게 맞겠죠. 사실상 이들은 디펜스에게 있어서 블락으로 위협되는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또 다른 라인맨을 필드 위에 올려두고 다넬 워싱턴을 같이 올려서 이 러싱 게임에 대한 이점을 확실하게 가져가도 되고 혹은 리시빙 타이트엔드와의 조합을 통해서 무거워진 디펜스에게 미스 매치업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니 스미스와 이 팻 프라이무스 사실상 10 퍼스널이지만 6명의 오펜시브 라인을 올림으로써 상대를 디펜스를 무겁게 유도할 수 있는 타입의 그리고 플레이 액션이 이어져가지고 조니 스미스와 팻 프라이무스가 리시빙적인 측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점점 리그는 이제 이 6명의 라인맨을 기용함으로써 단순히 우리 팀의 타이트엔드나 리시버들이 이 구조적인 이점을 받는 것과 동시에 단순 라인 옆에 두고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풀백 자리에 위치한다든지 아니면 에스코트 모션을 시킨다든지 또는 시카고 베어스의 경우에는 이 패스 캐쳐로도 좀 활용을 하더라고요. 벤 존슨 감독이 정말 창의적인데 앞으로 어떤 모습을 이 식스 오펜시브 라인 전략을 통해서 바라보고 이 부분이 어떻게 더 발전하느냐 그 모습을 보는 것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스틸러스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염려되는 부분도 아직 그대로예요. 에런 로저스의 패스 시도당 야드는 5.7야드로 현재 리그 꼴찌예요. 딜런 게브리엘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딜런 게브리엘 맨날 쇼패스밖에 안 던진다. 딥패스 이런 거 빅플레이 시도라도 해봐라 맨날 욕하잖아요. 근데 그 딜런 게브리엘보다 에런 로저스의 이 패스 시도당 야드가 더 낮아요. 정말 엄청난 수치예요. 이 쿼터백의 전성기 시절을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렇다고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오펜스진이 특화된 이 야드 애프터 캐치에 특화된 리시버를 가지고 있는 팀도 아니에요. 디보 사뮤엘 전성기 시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런닝백들이 엄청난 양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그렇죠. 그리고 다넬 워싱턴이 리시빙 옵션 이번 경기에서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다넬 워싱턴을 리시빙 옵션으로 사용할 거면 왜 조니 스미스를 기용을 할까? 이 선수는 리시버로서밖에 가치가 없는 선수인데? 라고 좀 기용적인 측면에서도 의문이 분명히 있고요. 여러 가지 이 의문이 분명히 있는 사항이에요. 에런 로저스가 분명 아직도 좋은 어깨를 가지고 있고 빠른 디시전 메이킹을 내리고 있기에 무언가 좀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지만 그것이 잘 티가 나지 않고 잘 흘러가고는 있지만 그의 운동 능력은 확실하게 제한적이고 본인도 그걸 알고 있기에 공을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짧게 던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선수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로저스와 스틸러스의 오펜스가 과연 스스로 그 곤궁을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물음을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에 그 어느 팀보다도 오펜스, 디펜스, 스페셜팀의 시너지가 중요한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위태위태한 모습으로 실력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즌의 중반에서 이들은 그것이 잘못됨을 어느 정도 깨닫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확실치는 않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도가 앞으로 지속된 모습으로 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성공적인 방향으로 가는지는 마이크 톰린 감독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도 이들의 결말 궁금합니다. Full team effort. When we talk about running the football, right? Full team effort. Throwing the football, full team effort. Stopping the run, full team effort. Stopping the pass, full team effort. Special teams, no different, man.
That is complementary football. That's what we've been looking for, right? That is huge, man. I'm so proud of you guys. 이번 주 최고의 매치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칩스 대 빌스, 빌스 대 칩스. 정규 시즌 맞대결과 플레이오프 맞대결 거의 연례 행사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정규 시즌에선 빌스가 승리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 경기는 빌스가 무조건 이겼어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제가 빌스의 디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항상 하던 얘기가 있어요. 이 팀은 캔자스 시티 칩스를 잡기 위해 고안되었다라는 말이죠. 예, 실제로예요. 예전 빌 벨리책의 뉴잉글랜드가 라이벌 팀인 인디애나 콜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팀을 설계했고, 또 반대로 모든 팀들이 뉴잉글랜드를 잡기 위해 팀을 만들었던 것처럼 버팔로 빌스라는 팀은 오펜스와 디펜스 모든 면에서 최고의 라이벌인 캔자스 시티 칩스를 잡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들이 왜 작고 빠른 디펜스를 추구하게 되었는지, 이들이 왜 투 하이 베이스의 니켈 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이는 모두 캔자스 시티 오펜스에 대응하기 위해서예요. 대신에 이들은 현재 리그 트렌드를 좀 벗어나게 되었어요. 본인들의 오펜스처럼 현재 리그 오펜스의 트렌드는 많은 타이트엔드를 사용을 하고요. 또 풀백 포지션을 돌아오게 만들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엑스트라 라인맨을 추가하는 경지까지 이르렀어요. 하지만 빌스는 캔자스 시티를 막기 위한 팀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강점이 없어요. 이 무거운 오펜스들을 상대로 특히 러싱 게임에서 속수무책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캔자스 시티보다 뉴잉글랜드가 더 까다로웠던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단순해요. 뉴잉글랜드는 더욱 러싱과 패싱에서의 밸런스가 있는 팀이니까요. 펠콘스 경기에서 버팔로가 왜 털렸는지 이런 것처럼 항상 말씀드렸던 것들 투성이에요. 그러나 이제 본인들이 기다려왔던 상대가 왔어요. 캔자스 시티 칩스. 리그의 모든 팀들 중에서 오펜스에 있어서 패싱 비중이 가장 높은 팀인 이 칩스를 상대로 버팔로의 디펜스는 간만에 자신이 있었던 거죠. 이들은 민첩하고 빠른 캔자스 시티의 새로운 리시버진을 상대로 좋은 커버리지를 경기 내내 보여주었고요. 물론 헐리우드 브라운에게 투민이 드릴 상황에서 빅플레이를 허용하기도 했는데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게임의 전체적인 상황에서 빌스는 가벼운 칩스 오펜스를 상대로 굉장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왜냐? 칩스는 러싱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팀이고, 다른 팀들처럼 현재 무거움을 선택하지 않았던 팀이고, 러싱에서의 폭발력이 빌스 디펜스의 유일한 단점인 이 런 디펜스를 찌를 만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빌스는 본인들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었어요. 투 하이 커버리지를 유지하고 6 버즈, 즉 윅사이드 세이프티 한 명을 스냅 후에 내려가지고 칩스가 2명의 수직 리시버를 사용하는 것을 3 딥존 커버리지를 통해서 이제 막아내고, 라시 라이스나 트래비스 켈시가 중앙을 노리는 것을 그 세이프티 한 명을 내린 것을 통해서 차단하는 커버리지를 보여주었고, 이 상황에서 칩스는 본인들이 올 시즌 내내 보여주었던 원하는 이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잘 보여주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션 맥더머트 감독은 본인이 잘 하지 않았던 요소까지 추가했던 경기였어요. 칩스는 리시버를 모션하고 그 모션된 리시버를 그대로 오펜스의 타겟으로 잘 사용하는 팀이에요. 근데 빌스는 모션 리시버를 그대로 이제 코너백이 따라가도록 둡니다. 그러면은 사실 스냅 전에 이거는 코너백이 그대로 따라가니까 맨 커버리지처럼 모두가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스냅이 막상 진행이 되면은 그 코너백 한 명만 맨 커버리지를 펼치고 나머지 모든 선수는 존 커버리지를 펼쳐요. 오직 모션 리시버를 마킹하는 그 선수만 맨 커버리지를 펼치는, 나머지는 모두 존을 펼치는 이 전략, 이것 때문에 패트릭 마홈스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어요. 경기 내내. 이 경기 동안 패트릭 마홈스가 스냅의 50%나 프레셔에 시달렸다, 이렇게 넥스트 젠 스탯이 쏟아지고 했잖아요. 근데
물론 조이 보사가 좋은 경기를 펼친 것도 맞아요. 버팔로의 디펜스가. 근데 이날 빌스의 패스러셔들이 사실 뭐 엄청난 경기를 펼친 것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프레셔를 왜 마홈스가 50%나 시달리고 마홈스의 컴플리션 퍼센티지가 왜 이렇게 낮았냐, 모든 것은 다 커버리지였어요. 커버리지 색이었어요. 모든 색들이. 마홈스의 결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빌스 디펜스가 여러 가지를 커버리지적으로 믹스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는 마홈스가 스크램블로밖에 경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물론 마홈스는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벌고 스크램블해서 뭐 20야드짜리 패스 막 쉽게 성공시키긴 했어요. 근데 마홈스잖아요. 그거는 뭐 막는 건 불가능하죠. 그 정도는 그냥 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했던 것은 마홈스가 경기 내내 리듬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던 점이고, 이는 빌스의 디펜스가 이들을 막는데 특화되게 설계되었고 이들을 막기 위한 전략을 잘 준비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칩스 입장에서도 결국 뭐 버팔로 빌스 같은 팀, 뭐 리그에 빌스 같은 팀들이 현재 별로 없긴 하겠지만 결국 런 게임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협을 줄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인들의 러싱에 있어서 극명한 단점을 가진 팀을 상대로 별로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점. 다른 리그의 허접한 팀들마저도 러싱을 통해서 버팔로를 무너뜨렸는데 본인들이 못하고 있다는 점. 패트릭 마홈스를 가지고 있는데도 빌스의 디펜스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이들은 어느 정도의 오펜스 밸런스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준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빌스의 오펜스도 한번 보면은 이제 칩스 디펜스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오펜스를 가지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물론 원래도 칩스를 상대로 버팔로 빌스는 사실 득점력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좋았어요.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것은 빌스의 오펜스가 그 어떤 경기 때보다도 이 경기에서 편안해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이 슈퍼맨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들은 자신있게 칩스를 상대로 전진을 성공해냈고 경기 내내 우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경기의 대부분을 버팔로는 22 퍼스널로 플레이를 했어요. 2명의 러닝백, 뭐 1명은 풀백이겠죠. 그리고 2명의 타이트엔드. 이들은 이 칩스의 투 하이 커버리지 그리고 라이트 박스를 상대로 이 22 퍼스널을 통해서 처형을 해냈고요. 이 과정에서 스크린 RPO 그리고 플레이 액션을 적절히 섞으면서 패싱 게임에서도 파생된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캔자스 시티의 라인베커진들은 커버리지의 강점을 가진 선수들이 아니에요. 드류 트랭킬, 레드존에서 달튼 킹케이드 상대로 맨 커버리지 경합했는데 그냥 23야드 떠먹여 줬잖아요. 넘어져가지고. 그리고 뭐 맨 커버리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칩스의 라인베커들은 런 디펜스에서도 있어도 이 패스트 플로우 중심에 굉장히 빠르게 다운힐로 내려가는 타입의 이 런 디펜스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리드 앤 리액트 상황에서의 플레이는 좀 불편한 선수들이에요. 근데 빌스는 지속적으로 이 풀백과 타이트엔드를 활용한 갭러싱을 추구했기 때문에 뭐 풀백을 엣지러셔에 꽂고 뭐 타이트엔드를 인설트 시키고 막 여러가지 파워 러싱 스킴을 보여주었는데 또 뭐 반대로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지만 어쨌든 이 칩스의 라인베커들을 상대로 리드 앤 리액트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칩스의 장점은 아니었던 만큼 이들이 가진 강점을 무력화시키고 또 반대로 버팔로는 본인들이 상황을 유도할 수 있는, 쉽게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 칩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명은 코치죠. 이 스페그 코치는 진짜 미친 블리츠 전략가 그리고 시뮬레이티드 플레이셔 컨셉의 귀재잖아요. 근데 지금의 조시 앨런은 아주 편안해요. 내가 뭐 블리츠 막 어디서 들어올지 뭐 예상하고 또 뭐 이들의 커버리지가 갑자기 막 미친 인버티드 템파 2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까지 쉽게 어렵게 막 생각할 필요가 없다. 블리츠 들어오면 우리는 항상 어차피 미리 체크다운이 설계되어 있고 그냥 거기다가 던지면 되고 뭐 샤키르한테 뭐 스크린 패스 던지면 되고 그냥 간단한 헤드업들이 지속적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이처럼 버팔로라는 팀이 오펜스적으로도 캔자스 시티 디펜스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설계되었고 지난 2년간을 거쳐 올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사실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잘 증명이 됐어요. 디펜스와 오펜스 모두 정말 좋은 게임 플랜을 들고 왔고 필드 위에서의 선수들의 자신감과 편안함,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단순 라이벌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없는 상대팀 캔자스 시티 칩스를 상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노력이 엄청났던 만큼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반드시 이겼어야 하는 경기였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물론 플레이오프에서 캔자스 시티는 다른 팀이 됩니다. 패트릭 마홈스는 더 집중력이 뛰어나고 진짜 커리어 최고의 퍼포먼스를 매 경기 펼치는 선수이고 진짜 실수를 웬만해선 저지르지 않는 선수예요. 그리고 앤디 리드 감독과 스패그 코치 모두 미친 이 게임 전략들을 들고 와요. 그리고 버팔로 빌스는 칩스를 상대로는 성공적이긴 했지만 또 다른 애틀란타나 또는 뉴잉글랜드 한 번 더 상대를 해야 되고 이 강력한 어느 정도의 러싱 팀, 밸런스 잡힌 팀을 상대로는 언제든지 이들의 디펜스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지만 어쨌든 빌스 입장에서는 칩스를 잡았다는 자신감, 본인들이 이번 시즌에야말로 이들을 확실하게 넘어보겠다라는 무언가의 확신을 얻게 된 경기였다는 점, 지금 당장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We drafted him for a reason. To make plays like that in the big moments. I know these guys believe in me in those moments, and all I have to do is go out there and deliver them a good ball, and they go break tackles and go win us the ball game. 롤러코스터를 탄 시카고 베어스, 어마어마한 득점력을 뽐냈는데요. 벤 존슨 감독의 오펜스가 정말 화려하고 또 미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은 벵갈스의 디펜스가 그만큼 처참했기 때문이에요. 작년보다 더 나빠질 게 없어 보였던 이들의 디펜스는 그걸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지하실이 밑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코너백인 DJ 터너가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선보여서 유일한 위안거리가 진짜 이거 제외하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말도 안 되는 꼬라지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채 루키 라인베커들을 세워놨어요. 라인베커라는 포지션은 디펜스에 있어서 가장 이 성장 기간이 오래 걸리는 포지션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그냥 올려가지고 너네 아무거나 해, 알아서 해 라는 식으로. 근데 이들이 과연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시카고 베어스의 혼란스러운 모션과 플레이 액션, 이들은 그냥 속수무책이었어요. 근데 저는 선수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들은 사실상 시즌을 포기한 상황이고 코칭적인 부분에 있어서 손을 놓은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팀 운영에 있어서 무책임한 상황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건 루키들에게 있어서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죽임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시카고로 좀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일단 벤 존슨 감독이 진짜 미쳤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타이슨 베젠트라는 이 백업 쿼터백을 올려가지고 이 케일러 윌리엄스와 같이 더블 스크린 패스를 던지기도 하고, 레드존에서는 리버스 스로우백 패스를 쿼터백에게 던지면서 케일러 윌리엄스가 리시빙 터치다운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시즌 전체로 따져도 이 경기에서 한 경기에서 다 나왔다, 이 트릭 플레이가 할 정도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트릭 플레이들이 한 경기에 다 쏟아져 나왔어요. 벵갈스의 디펜스가 이 페이스를 따라잡지 못할 것을 예상을 했고, 왜 루키들이니까 그에 따라 본인의 이 플레이북에 꽁꽁 숨겨놓았던 플레이들을 여실히 다 보여준 것 같아요. 단순히 이 화려한 트릭 플레이 뿐만이 아니라 시카고는 어마어마한 러싱 게임을 선보인 경기였어요. 아마 벤 존슨 감독의 부임 이후에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션과 쉬프트를 통해서 앵글을 바꿔내고 러닝백이 활약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 라이온스에서 런 게임을 이 벤 존슨 감독이 정말 업그레이드 시키고 불러왔던 것처럼 베어스에서도 이 러싱 오펜스를 통해 오펜스의 문턱을 올려놓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케일러 윌리엄스는 아직 나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선수예요. 그렇기에 일관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러싱 게임이 이 밑바탕을 유지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의미를 벤 존슨은 잘 알고 있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오펜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케일럽 윌리엄스의 경우는 좀 신기합니다. 이 쿼터백을 보면 볼수록 뭐 퍼스트 리드와 세컨 리드에서 막 디시전 내리지 않고 패닉 모드에 빠지다가도 또 서드 다운에서는 막 백풋을 다 딛자마자 인브레이킹 라우트를 향해서 20야드짜리 패스를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선수예요. 진짜 간단한 오픈 패스는 놓쳐요. 근데 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스크램블 상황이든 붓플레이 상황이든 진짜 누구보다도 이 움직이면서 그 리시버에게 정확한 패스를 손쉽게 꽂아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완벽히 나아졌다라고 이 쿼터백을 진단할 순 없고 기복이 가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이전과는 다르게 좀 자신감을 얻고 과감해진 판단을 더욱 보여주고 있는 게 긍정적이에요. 결국 벤 존슨이 본인의 쿼터백에게 공이 어디로 가야 함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주는 상황 속에서 물론 제러드 거프처럼 로봇이 될 수는 없겠지만 케일럽이 자신감을 가지고 실제 공을 거기로 뿌리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타이트엔드인 콜스턴 러브랜드 루키 타이트엔드 저는 믿었어요. 이 선수가 버스트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지금 당장은 뭐 타일러 워렌이 더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뭐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러브랜드는 진정한 라우트 러너예요. 열린 공간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고 밸런스를 유지한 채 약 전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 증명해냈기 때문에 앞으로 벤 존슨 감독이 이 콜스턴 러브랜드를 어떻게 오펜스의 일부로 삼을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워싱턴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이든 다니엘스가 부상으로 현재 IR에 등재가 됐고요. 뭐 정확한 복귀 날짜가 현재 정해지지 않았는데 뭐 시즌 아웃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에요. 이 과정을 보면서 진짜 정말 끔찍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4쿼터에 31점 차 뒤지는 상황에서 당신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여겨야 할 이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왜 굳이 플레이하게 두어야 했을까요? 더군다나 그 쿼터백은 듀얼스의 쿼터백으로서 만약 부상의 가능성을 우리가 뭐 컴퓨터로 계산을 한다면 이러한 유형의 쿼터백은 다른 누구보다도 사실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댄킨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잘못했다, 본인의 책임이다, 이 제이든 다니엘스가 부상당한 것은 라고 사과를 하긴 했어요. 이거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당신은 지금 당신의 목숨줄을 가지고 있는 쿼터백을 부상시켰으니까요. 그리고 단순 워싱턴의 문제는 다니엘스의 부상 하나만이 아니에요. 이들이 오프시즌에 영입했었던 빅네임 선수들, 물론 여기서 레러미 턴실은 뺄게요. 턴실은 인정합니다. 그는 잘해요. 근데 턴실을 영입했던 것은 뭐 모두가 잘할 거라고 이미 예상했잖아요. 근데 턴실을 제외한 디보 사뮤엘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늙은이 선수들, 당연히 지속적인 승리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리그의 그 어느 팀도 늙은 선수들로 팀을 꾸리려고 하진 않거든요. 1년차 성과에 취해서 당장 무언가를 만들려는 그 조급함으로 이름값만 가득한 쓸모없는 선수들을 데려오기만 하였고, 뎁스는 더욱 약화되고 다양성이 떨어지는 단점 때문에 그 어느 팀을 상대로도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유일하게 워싱턴 커맨더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일 수 있었던 것은 쿼터백인 제이든 다니엘스 단 한 명 덕분이에요. 근데 이 선수를 시즌 내내 도와주지 못한 채 부상에 빠지도록 방치해둔 것은 이 선수의 팬으로서 정말 화가 납니다. 안 되는 팀은 안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워싱턴 커맨더스가 또 한번 보여줬어요. And I think there's definitely a faction of the GMs are coming in younger, and there's more have played true fantasy football and stuff like that, and they're growing up in the world of trades. 일단 트레이드 소식, 일단 잔잔바리들부터 한번 쳐내보죠. 레이븐스 코너백인 자이어 알렉산더가 이글스로 갔어요. 레이븐스는 대가로 26년도 6라운드 픽 한 장을 받았고요. 이글스는 27년도 7라운드 픽 한 장을 자이어 알렉산더와 함께 받았습니다. 자이어 알렉산더가 사실 올 시즌 뭐 제대로 뛴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영입은 단지 이글스가 혹시 모르는 이 이름값이 있는
나중에 플레이오프나 이럴 때 맞춰서 좀 몸 관리 해가지고 이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업사이드를 좀 크게 바라본 트레이드인데요. 그나마 사실 뭐 별 기대를 안 해요. 왜냐면 알렉산더가 너무나도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이글스는 이 알렉산더에게 시간과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알렉산더가 펼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환경인 만큼 뭐 진짜 정규 시즌에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좀 나와가지고 몇 번의 좀 괜찮은 스냅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이글스는 뭐 리핏을 노리는 팀으로서 만족할 만한 그런 것들을 좀 노리는 영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글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돌핀스로부터 엣지러셔인 제일런 필립스를 영입을 했어요. 2026년 3라운드 픽을 대가로 줬고요. 이글스에게 있어서 이 트레이드는 저는 연장 계약을 좀 염두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위 로즈만 단장이 단순 렌탈로 이 정도의 가치를 줬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3라운드 픽 자체가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일런 필립스가 최근 엄청나게 불안정한 시즌을 선보이고 있고 뭐 부상 이력도 화려하죠. 그리고 올 시즌은 막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좀 장기 계약을 요구하는 금액이 꽤 비싸다고 좀 알려져 있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글스 입장에서 트레이 핸드릭슨, 뭐 마일스 게럿 이러한 좀 최대 엣지러셔들이 시장에 안 나와 있고 뭐 케이번 티보더를 뉴욕 자이언츠가 본인들한테 팔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나온 엣지러셔 최대어가 제일런 필립스라는 사실 때문에 본인들이 좀 슈퍼볼 리핏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조금은 오버페이를 하더라도 뭐 데려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글스의 디펜시브 라인은 당연하게도 작년급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펜스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들이 슈퍼볼 리핏을 해내기 위해선 더욱 디펜스 쪽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었고요. 제일런 필립스는 분명 불안정하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스플래시 플레이를 때때로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예요. 특히 인사이드에 놓여있을 때 굉장한 가치가 있는 선수이고, 이글스 디펜스에게 더 많은 패스러셔적인 주스와 또 매치업상 유연성을 불러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글스 디펜스에서도 그가 활약할 수 있는 더 많은 1대1 기회가 열릴 것도 분명하고요. 다음은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테네시 타이탄스로부터 드레몬트 존스를 2026년 5라운드 픽 한 장을 주고 영입했다는데요. 드레몬트 존스가 무언가의 가치를 받고서 팔린다는 게 사실 놀랍습니다. 현재 드레몬트 존스는 혼자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선수라고는 느껴지진 않아요. 스킴적인 상황에서 때때로 뭐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겠지만 지금 뭐 디펜시브 라인이 절박한 레이븐스에게 있어서 이 선수 하나로 뭔가 바뀔 만한 요소는 없다. 오히려 레이븐스가 너무 절박하니까 그냥 누구라도 데려오자 라고 해서 이 선수를 데려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신시내티 벵갈스의 라인베커죠. 로건 윌슨을 2026년 7라운드 픽 한 장 주고 영입했다고 합니다. 신시내티 벵갈스에서도 현재 이제 벤치행이 된 로건 윌슨이죠. 그 이유는 로건 윌슨이 사실상 운동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냥 동력이 없어요 이제. 근데 그 선수를 카우보이스가 트레이드한 이유는 왜 트레이드했냐? 벵갈스에서도 벤치인데 단순합니다. 그냥 베테랑 라인베커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카우보이스 디펜스는 엉망진창이에요. 선수들이 진짜 제대로 본인이 그냥 위치에 있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곳이에요. 로건 윌슨 물론 잘 뛰어다니지는 못하겠죠. 운동 능력 다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래도 본인이 최소한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는 아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우보이스가 영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우보이스의 후속 무브가 나왔죠. 바로 이들이 뉴욕 제츠의 퀸앤 윌리엄스를 2027년 1라운드 픽과 2026년 2라운드 픽, 거기에 더해 본인들의 전 1라운더죠. 마지 스미스를 보내고 데려왔다고 합니다. 솔직히 뭐 의중을 모르겠어요. 마이카 팔슨스 대신 퀸앤 윌리엄스를 선택한 게 이들에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뭐 이게 맞는 거냐라고 따지기보다는 그냥 마이카 팔슨스를 개인적으로 싫어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어찌됐든 카우보이스는 본인들이 지난 몇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디펜시브 태클 자리를 그 누구보다 뛰어난 선수로 채우는 데 성공을 했어요. 로건 윌슨을 데려와서 유일하게 그가 활약할 수 있는
4-3 스킴을 펼치는 디펜스로서 또 거기에 가장 필요했던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을 채웠다는 것, 이 부분 자체는 일관성 자체는 확실하게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맷 이버플러스 코치의 디펜스 스킴을 유지하려는 모양새예요. 물론 탤런트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전보다 나아질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게 그냥 상황적으로 어지럽습니다. 트레반 딕스와 데런 블랜드 코너백들의 큰 계약을 유지하면서 또 뭐 마이크 팔슨스를 트레이드 했는데 또 퀸앤 윌리엄스를 데려오고 뭐 로건 윌슨 데려오고, 지금 제리 존스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아무리 뭐 좀 분석을 하고 뭐 제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도 그냥 카우보이스라는 팀은 모르겠어요. 그냥 혼란 그 자체입니다. 다음은 잭슨빌 제규어스가 레이더스의 리시버 자코비 마이어스를 2026년 4라운드 픽 한 장 그리고 6라운드 픽 한 장씩을 주면서 데려왔다는 소식이에요. 제규어스 입장에서는 현재 트래비스 헌터가 IR에 등재되어 있고, 그리고 브라이언 토마스 주니어도 부상이고, 그리고 뭐 부상이 아니어도 이 선수의 실력이 현재 정상이 아니죠. 그만큼 뭔가 리시버진에 있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했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가 자체는 좀 세게 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코비 마이어스가 현재 연장 계약을 새롭게 좀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4라운드 픽, 6라운드 픽 거의 렌탈급으로 데려왔다는 것은 분명히 좀 대가는 세요. 근데 잭슨빌 입장에서는 또 올해 반드시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 리암 코엔 감독의 1년차에 우리는 좀 남들보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본인들의 디펜스가 어느 정도 스텝업을 했고 오펜스에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완전히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주춤하고 뭔가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자코비 마이어스라는 리시버에게 확실한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우리가 진짜 잘 되든 우리면 진짜 망하든 확실한 무언가의 결과를 도출해보자 라는 것이 이들의 의도예요. 그리고 자코비 마이어스는 진짜 프로예요. 제규어스의 리시버들이 올 시즌 가장 큰 문제 뭐냐? 정신 못 차리고 뭐 드랍하고 일리걸 쉬프트 페널티 저지르고 정말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들은 리암 코엔 감독의 오펜스를 제대로 소화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선수들이에요. 그렇기에 리암 코엔도 뭔가 확실한 안전장치를 원한 게 아닐까? 거기에 있어서 자코비 마이어스는 그 역할을 누구보다 이 시장에 나왔던 리시버 중에서 가장 잘 수행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코비 마이어스는 뭐 어느 부분에 있어서 특화된 강점을 가진 선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다재다능하고 또 이 확실하게 본인이 어디에 위치해야 함을 알고 있고 오펜스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베테랑 리시버입니다. 모든 것을 잘 처리할 수 있어요. 감독이 무엇을 요구하든 쿼터백이 무엇을 요구하든 이 리시버는 맞추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죠. 그 역할이 잭슨빌 오펜스에게는 굉장히 절실했어요. 그렇기에 이제 더 이상 파커 워싱턴에게 넘버원 타겟을 주지 않아도 되는 이 상황이 이들에겐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그 다음은 시카고 베어스가 뭐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에 이 조 트라이언을 2026년 6라운드 픽을 주고 또 2026년 7라운드 픽 한 장과 스왑했다는 소식인데요. 뭐 베어스는 오데잉보가 시즌 아웃이 되어서 뭐 뎁스가 필요했고 브라운스도 뭐 픽이라도 건지기 위해 이 트레이드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LA 차저스가 이 뉴올리언 세인츠의 트레버 패닝을 2027년 6라운드 픽으로 영입했다는 소식이에요. 지금 세인츠는 차저스는 양 주전 태클이 다 뭐 시즌 아웃을 당했고 야심차게 영입했던 뭐 메카이 벡튼 또한 리그 최악의 가드로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스틴 허번트가 매주 두들겨 맞고 있어요. 진짜 불쌍해요.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뭐 트레버 패닝이라도 데려온 거는 뭐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차저스에게 뭔가 뎁스적인 측면에서 뭐라도 했어야 되고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뉴올리언 세인츠가 또 팔았어요. 예견된 수순이었죠. 라시드 샤이드라는 리시버를 시애틀로 보냈고 그 대가로 2026년 4라운드와 5라운드 픽 한 장씩을 얻어냈어요. 일단 세인츠 입장에서 최선의 대가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찌 보면 3라운드 픽도 뭐 오버했으면 받았겠지만 그래도 지금 4라운드, 5라운드 한 장씩 잘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애틀의 입장에서는
지금 샘 다놀드가 다운필드 패싱 게임의 황제잖아요. 딥볼 패스에 있어서 올 시즌 그 어떤 선수도 샘 다놀드보다 정확하게 던지는 선수가 없어요. 또한 이들의 오펜스 구조,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의 투맨 컨셉, 잭슨 스미스 지그바가 잉브레이킹 라우트를 해서 뭐 세이프티와 코너를 이제 중앙으로 지우면은 나머지 그 뒤에 공간들은 라시드 샤이드의 공간이 될 거예요. 본인들의 쿼터백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본인들의 오펜스 구조와도 잘 맞는 피스를 생각했을 때 저는 라시드 샤이드라는 선수가 굉장히 적합한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루키 리시버였던 토리 홀튼이 그 역할을 채워줄 수도 있었겠지만 시애틀은 뭐 느긋할 필요가 없는 팀이에요. 이들은 막강한 디펜스와 함께 어쩌면 슈퍼볼을 노릴 수도 있는 현재 팀이잖아요. 그렇기에 샤이드라는 리그 최고의 스피드스터 타입의 리시버를 영입했고 저는 이 영입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마지막은 가장 충격적인 트레이드예요. 인디애나 콜츠가 뉴욕 제츠의 코너백 소스 가드너를 2026년 1라운드 픽, 그 2027년 1라운드 픽, 그리고 리시버인 아도다이 미첼을 주고 영입했답니다. 이 소식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는 크리스 볼라드라는 인물은 이런 미친 트레이드를 사실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새로운 구단주가 뭐 이것을 뭐 뽐뿌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패트릭 설테인도 아니고 이 소스 가드너라는 이 코너백에게 1라운드 2장 픽 솔직히 저는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드너의 폼이 절정인 상황도 아니고요. 특히 그의 자세와 태도가 현재 뉴욕에서 좀 우려스러울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이에요. 태클링을 하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스 가드너가 진짜 루키 시즌 1년차 때는 헝그리 정신이 있었어요. 그 선수 진짜 막 죽일 듯이 막 날아다니고 했어요. 근데 뭐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현재 뭐 팀 상황이 사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이 선수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모습을 저는 최근에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바로 태클링에 있어서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뭐 동기부여를 받고 인디애나 콜츠라는 팀에서 폼과 열정을 되찾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저는 그 가능성 자체에 1라운드 픽 2장을 태우고 싶진 않거든요. 확실한 선수여야만 1라운드 픽 2장을 태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인디애나라는 프랜차이즈가 저번 주 뭐 스틸러스에게 업셋 패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스스로 슈퍼볼을 노림에 있어서 자신이 있다라고 밖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확실한 넘버원 코너백을 영입해서 디펜스의 단계를 더욱 높이고 이를 통해 AFC의 득실득실한 이 엘리트급 쿼터백들을 한번 우리가 막아보겠다, 슈퍼볼 가보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2년 동안 1라운드 픽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즉 우리가 쿼터백을 뽑을 일이 없다, 쿼터백을 뽑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즉슨 데니얼 존스와의 장기 계약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현재 로스터진을 만족하고 있고 단순히 그 단계를 높여줄 수 있는 프리미엄 선수를 원한 거예요. 하지만 대가가 너무 셉니다. 크리스 볼라드라는 단장이 정말 약간 효율성을 좀 추구하는 타입의 인물이잖아요. 뭐 드래프트 픽도 뭐 적절하게 뭐 트레이드 다운도 뭐 해보고 또 뭐 그 가치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선수들을 좀 뽑는 경향도 있고 뭔가 무리하지 않지만 뭔가 실속을 챙기는 타입의 좀 단장인데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그리고 본인들이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이제 염두하면서도 이런 과감한 이 움직임을 펼쳤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놀라워요. 1라운드 픽 2장 그리고 뭐 AD 미첼까지 넘겼다는 것은 뭐 제츠 입장에서 바라보면 사실 어마어마한 장사 수완을 보여줬죠. 뭐 큐넨 윌리엄스마저 팔아서 1라운드 픽이 뭐 3장이나 지금 생겨버린 상황입니다. 물론 뉴욕 제츠는 뭐 2027년에 1라운드 픽 3장이고 뭐 이걸로 뭐 프랜차이즈를 다시 뭐 바꿔낼 것이다. 뭐 현재 뭐 그런 뭐 좋은 어쨌든 좋은 상황에 놓인 것은 사실이지만 제츠는 뭐 1라운드 픽이 사실 3장이든 4장이든 저는 의미가 없는 프랜차이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들은 분명 뭐 큐넨 윌리엄스, 넥스트 소스 가드너 뭐 좋은 선수들 분명히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올프로커 선수들. 그렇지만
이들은 이미 그 선수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승 7패였어요. 이 팀은 아무리 드래프트 픽이 많아도 그 드래프트 픽을 통해서 설사 좋은 선수를 뽑았음에도 그것과는 별개로 이 팀은 항상 엉망일 것입니다. 프랜차이즈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지 않는 이상 드래프트하고 리셋하고 드래프트하고 리셋하고 이 전략은 평생 의미 없이 반복될 뿐이에요. 네, 이상 9주차 경기 그리고 트레이드 리뷰까지 마쳐봤는데요. 과연 이 트레이드를 통해 확실한 전력 강화로 하반기 다른 이야기를 쓸 수 있느냐, 혹은 트레이드를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들이 이미 가진 것을 가지고 새로운 답을 찾아낼 수 있느냐, 각 팀들의 선택이 이 어떤 다른 결과를 맞이할지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만 10주차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